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퇴원비를 당장 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더하니 1,000만 원이 넘는다. 그 돈을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멀쩡히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어 병원 침대에 앉아 눈물이 났다. 사실 이 모든 일은 2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고 숨이 가빠왔다. 처음엔 그냥 소화불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가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치료는 곧바로 진행됐다.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내 옆 침대에 누운 사람은 시술비 마련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병원 문을 나서는 걸 봤다. 그 모습이 내일의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다. 공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벌었고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다. 하지만 정작 내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뿐이다. 집 한 채가 내 전부였다. 그런데 병원비 때문에 그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곤란하다는 대답을 내놨다. 아이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식이 밉지는 않았다. 그저 미안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다.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 속에는 부담감이 묻어났다.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눈치였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중개업소에 전화해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건 나를 버리는 일 같았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때도 병원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지금은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속삭였다. 며칠 뒤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부랴부랴 집을 정리했다. 집안 곳곳에 추억이 묻어 있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식탁, 아이들 방에 붙어있는 대학 합격증 스티커까지 모든 것이 내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낯선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졌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집을 팔아 병원비를 내고 살아남는 게 옳은 선택인지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집에서 버티다 가는 게 맞는지 갈팡질팡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지키고 싶은 집에 대한 집착이 머릿속에서 싸움을 벌였다. 나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젊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저 시절이 있었지. 몸이 건강하고 돈 걱정도 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른다. 다음 날 주치의가 회진을 돌며 나를 바라봤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 한 번 심근경색이 오면 이번에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더욱 짓눌렀다. 살아남으려면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 집을 팔 수밖에 없다. 나는 병원비 문제를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동네 친구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퇴직한 친구였다. 박 씨는 내 얘기를 듣더니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든 아플 수 있고 누구든 집을 팔아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을 팔기 전에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봤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박 씨는 자신이 몇 년 전 아내 수술비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건강보험에서 고액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또 지자체마다 긴급 의료비 지원도 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집을 팔지 않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나는 병원 사회복지팀을 찾아갔다. 담당 직원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며 신청해보라고 했다.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여전히 큰 금액이 남았다. 그래서 다시 고민에 빠졌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그러나 대출은 쉽지 않았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은행은 냉정했다. 담보가 없다면 빌려줄 돈도 없다. 결국 집이 마지막 남은 선택지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살아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중개업소 직원이 손님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집을 소개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손님이 집을 둘러보며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내 심장은 조여왔다. 이 집이 나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밤에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집안 구석구석의 소리들이 들렸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이 가는 소리,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게 나를 삼켜버릴 듯 했다. 이 집은 나와 함께 늙어왔는데 이제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집도 지킬 수 없고 결국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야 하나? 내 인생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게 후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들도 힘들게 사는 걸 알기에 원망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다. 그 미묘한 감정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라도 집을 팔게 된다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당장은 함께 살 수 없지만 나중에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치료비를 독촉했다. 퇴원 정산을 하지 않으면 병실을 비워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중개업소에 연락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집을 떠나는 날 나는 이삿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옷장에서 아내의 옛 옷이 나왔다.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옷이었다.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니 아내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다. 나는 그 옷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들 어릴 적에 쓰던 장난감 상자도 나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었다.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아 미안하다. 너와 함께한 세월이 너무 고마웠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널 떠난다. 새 보금자리는 작은 전셋집이었다. 오래된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남은 병원비를 내고 나니 가진 돈이 얼마 없었다. 겨우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차가운 벽과 습한 냄새가 나를 맞이했다. 예전 집과는 너무 달랐다. 나는 이곳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적응하지 못하면 갈 데가 없었다. 며칠 뒤 병원비를 모두 정산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간호사들이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살기 위해 집을 잃었다는 현실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퇴원 후에도 약값과 정기 검진 비용이 계속 들었다. 나는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이나 편의점 야간 근무 같은 일밖에 없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때 친구 박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나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알아보라고 했다. 중증질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사회복지팀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자세히 설명해주며 신청을 도와주었다. 일부 비용이 환급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나는 조금이나마 안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부담은 컸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병이 재발한다면 또다시 같은 문제에 부딪힐 게 뻔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불안감에 시달렸다. 혹시 또 아프면 어쩌나? 또다시 집을 잃는다면 갈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새벽 심장이 두근거려 잠에서 깼다. 혹시 다시 병이 도진 건 아닐까 겁이 났다. 응급실로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진정제를 먹고 겨우 잠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불안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아무리 집을 지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집은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목숨은 단 한 번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해답을 찾아야 했다. 나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내어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살아가면 또다시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릴 것이 뻔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계획이 필요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리였다. 심근경색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규칙적인 약 복용과 꾸준한 운동, 식습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나는 시장에 가서 채소와 두부, 생선을 조금씩 사와 식단을 바꿨다. 예전처럼 기름지고 짠 음식을 피하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로 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나아졌다. 두 번째는 돈 관리였다. 이제는 집을 잃고 현금만 조금 남았으니 더욱 철저히 써야 했다. 나는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다.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를 구분해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TV에서 본 노인복지 혜택 프로그램도 찾아봤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감면, 기초연금 추가 지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정보들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자주 전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손주들과도 자주 통화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다. 손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나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나처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누구는 배우자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고 누구는 자식에게 기대다 상처만 받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날 경로당에서 복지관 직원이 와서 강의를 했다. 노인 의료비 지원과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집을 잃고 전셋집에 사는 내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앞에 작은 빛이 비친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뭐라고 했을까?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뒤 나는 실제로 복지관을 찾아갔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었다. 임대주택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 신청, 긴급 생계비 대출까지 다양한 제도를 알려주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집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건 내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집을 떠난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 아내가 나타나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면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가슴을 치곤 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내도 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집보다 목숨을 지키라고 했을 것이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그들은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집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더 소중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고. 집을 팔았지만 살아남았다. 앞으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시는 병원비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잡아갔다. 그 후로 나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이어갔다. 공원 걷기 모임에도 가입해 함께 운동을 했다.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걷다 보니 우울감이 줄어들었다. 나는 집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내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집을 팔았지만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잃은 것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 목숨, 가족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태도. 나는 그것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건강 세미나가 열렸다. 나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강사가 말했다. 노인이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그러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나는 지금껏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남들에게 손 내밀기도 싫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알고 보면 도움의 손길은 곳곳에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이다. 세미나가 끝난 후 나는 담당 강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라고. 이미 집을 팔아 병원비를 냈더라도 이후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해보라고.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를 펼쳤다.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적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정, 셋째는 관계였다. 그 순서를 잊지 않기로 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재정이 흔들리면 생활이 위태로우며, 관계가 끊어지면 외로움이 나를 집어삼킨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다. 며칠 후 나는 시청에 직접 갔다. 노인복지과 창구에 앉아 내 사정을 말했다. 담당자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한시적으로 생활비 일부와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직 세상은 버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아들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힘이 났다. 비록 그가 직접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내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 새로운 전셋집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처음엔 좁고 낡은 벽이 숨막혔지만 내가 정성껏 청소하고 가구를 배치하니 어느새 내 공간처럼 느껴졌다. 작은 화분을 사와 창가에 두었더니 방안이 환해졌다. 사람의 마음이 공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더 이상 집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얻은 것을 떠올렸다. 병원비를 갚아 생명을 지켰고 새로운 제도를 알게 되어 희망을 찾았다. 아들과 손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 모습은 과거의 나와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원 제도를 꼭 알아보라고. 내가 겪은 길을 그대로 전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도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게 인생의 의무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가서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던 사연, 절망했던 날들, 그리고 제도를 알게 된 후 다시 희망을 찾은 과정.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이는 내 얘기를 듣고 자신도 당장 복지관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따뜻해졌다. 나는 이제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갖기로 했다. 앞으로 또 병이 찾아올 수 있다.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는 혼자가 아니다. 정보를 알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집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다. 나는 오늘도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신선한 바람이 내 폐 속으로 스며들며 속삭이는 듯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남았다고.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 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는다. 며칠 전 나는 병원 정기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채소값을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를 주었다. 나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한참을 서성이며 콩나물과 배추를 사서 돌아오는 길, 오래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집은 내가 살던 집과 비슷한 구조였다. 문 앞에 신발들이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잠시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전셋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집에 미련을 두지 말자. 그 집은 지나간 세월 속에 남았고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에서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내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세상도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저녁을 먹은 후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나의 새로운 목표를 적었다. 오늘을 지키자. 내일을 준비하자. 다른 이에게 나누자. 이 세 문장이 내 삶을 붙잡는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사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를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곧 차분히 말했다.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가정을 잘 지켜라. 그러나 속으로는 따뜻한 불이 피어올랐다. 내가 자식에게 짐만 된 게 아니라 여전히 가족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고마웠다. 며칠 후 손주들이 주말에 찾아왔다. 작은 방이 시끌벅적해졌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에 내 집이 갑자기 넓어지고 환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손주들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집을 팔았지만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웃는 걸 보니 집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잃은 건 집이지만 얻은 건 삶의 의미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놓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아내는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잘 버티고 있어. 집은 팔았지만 목숨은 지켰고 아이들과 손주들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 당신이 있었다면 분명히 칭찬해줬을 거야. 나는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병원비 때문에 무너졌던 나는 이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때, 시장에서 이웃과 웃으며 대화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혹시 다시 병이 도지면 어떻게 할까? 그때 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 불안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하기로 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비할 수 있다. 나는 보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늦었지만 혹시라도 가입할 수 있는 의료 실비 보험이 있는지 알아봤다. 상담사는 나이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보장 프로그램을 알려주었다. 작은 혜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기로 했다. 또한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걸음을 기록했다.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천천히 늘려갔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몸이 가벼워졌다. 병원 의사도 내 노력을 칭찬했다. 스스로 삶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내 어깨를 펴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다른 노인들에게도 내 경험을 전하려고 했다. 경로당 모임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버스 안에서 만난 노인들에게도 말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지 않도록 미리 제도를 알아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내 말을 메모하기도 했다. 나는 뿌듯했다. 내 고통이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을 부탁했다. 노인 의료비와 생활 대비에 관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내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마음속에서 뜨거운 힘이 올라왔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던 절망, 그러나 살아남았기에 얻은 깨달음,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에 대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은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된 것이라고. 내 고통이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두렵지 않다. 다시 병이 찾아와도 다시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시간은 어느덧 계절을 바꾸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나는 새싹 돋는 나무들을 보며 내 삶도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던 그날은 여전히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한숨 대신 힘이 나왔다.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강연이 아니라 자문 역할이었다. 새로 도입되는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례자로 내 경험을 들려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을 때 그들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담당자는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의 경험이야말로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뭉클했다. 한때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나의 고통이 이제는 사회를 움직이는 목소리가 되다니.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또 하나의 다짐을 했다. 이제 내 삶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다른 노인들이 같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며칠 뒤 손주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집을 팔았어?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팠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단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너희 웃는 얼굴을 보려고 할아버지는 집을 포기한 거야.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집보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 그 말에 나는 울컥해 눈물이 났다. 아이의 맑은 마음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집은 잃었지만 나는 더 큰 집을 얻었다. 바로 가족의 마음과 사람들의 공감이었다.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은 무너질 수 있지만 마음으로 지어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알겠어. 집은 그저 그릇이었고 진짜 집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나는 그 집을 아직 지키고 있어.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나는 내일도 시장에 갈 것이다. 이웃과 웃으며 흥정할 것이고 경로당에서 또 다른 노인에게 내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 절망에 빠져 있다면 나는 말해줄 것이다. 집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야 희망도 가족도 내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노트에 적는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나눌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간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그 빗방울이 마치 지난 슬픔을 씻어내는 듯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한다. 내가 겪은 고통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름이 다가오자 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걷는 습관 덕분에 예전보다 기력이 좋아졌고 약도 줄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 무렵 복지관에서 내게 정식으로 부탁이 들어왔다. 노인들을 위한 삶의 이야기 모임에서 경험담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사연은 너무 개인적인 아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내 이야기를 숨기면 그저 상처로 남지만 나누면 다른 이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임 날 나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람들은 숨죽이며 내 말을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절망했던 순간, 복지제도를 알게 된 과정,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했다. 발표가 끝나자 노인 한 분이 내 앞에 와서 손을 붙잡았다. 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된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때로는 내 경험을 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연을 털어놓았고 어떤 이는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나는 더 이상 집을 잃은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손주가 내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작은 집안의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손주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다. 손주는 그림 위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우리 집은 마음속에 있어. 나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렇다. 집은 벽과 지붕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어지는 곳, 웃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집이었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그 그림을 놓고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알겠어. 우리가 지켜야 할 집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밝았다.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집을 잃은 절망 속의 노인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